형님, 그동안 손주들에게 할머니 냄새 난다느니, 병균 옮긴다느니 하는 핑계로 못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 때문에 이렇게 화내시는 게 진정 어른다운 행동인가요?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는 더욱더 화를 내며 이게 어디 형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너 어머님 땅 가진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술을 쓴 거야? 생선 냄새 나는 노친네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챙기나 했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앞으로는 곰같이 행동하더니 너가 여우였네.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김정순입니다. 오늘은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참으로 서글프고도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 시절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다에서 생선을 공수해 와서 파는 일, 몸도 고단하고 냄새도 많이 나지만 저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와 시장의 따뜻한 정이 좋아서 그 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땅도 조금씩 사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했으니 그럭저럭 살만한 환경을 만들었지요. 저는 나름대로 이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열심히 일한 그 시장에서의 삶이 결국은 제 가슴을 찢는 사건의 씨앗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희 큰며느리, 그녀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 하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 뒤 큰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큰며느리입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에 참 반듯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그 사랑을 존중해야겠지 싶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죠. 처음 결혼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큰며느리도 처음엔 저에게 잘하더군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큰며느리는 저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처음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서 안아보려고 했는데 큰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혹시 손 씻으셨어요? 순간 저는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큰며느리는 눈에 보이는 건 시장 냄새와 생선 때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민망하게 웃으며 그럼 손 씻었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손에 생선 비린내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손톱 밑에 뭐가 좀 끼어있네요. 그게 혹시 생선 찌꺼기인가 싶어서요. 아이가 그런 걸 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톱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끼어있던 건 다름 아닌 생선을 손질하다 남은 작은 비늘들이었어요.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손톱 밑에 생선의 자잘한 흔적이 남아있을 때가 종종 있었죠. 하지만 그게 손주를 안지 못할 이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제가 이렇게 말하며 손을 주춤거렸지만 이미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아이를 저 멀리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날카롭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시장 냄새, 특히 생선 냄새는 진짜 오래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손을 씻어도 계속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손주도 태어났는데 시장 일을 안 하시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몸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생선 냄새 배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생선 팔며 땀 흘린 손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말은 제 손이 더럽고 병을 퍼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자식을 키웠고 집안을 일구었는데 이제 와서 이 손이 손주에게 해로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했죠.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저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떠나질 않더군요. 손톱 밑에 생선 찌꺼기, 아이에게 병을 퍼뜨릴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손주들을 데리고 오지 않길래 손주들은 왜 안 데리고 왔니?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감기 독감이 유행인데 어머님이 개나 소나 다 훑고 가는 시장에 계셨으니까 냄새도 그렇고 병균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면역력도 약하니까 그런 냄새에 오래 노출되면 병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조심해서 데리고 올게요. 정말 기가 막히고 서글펐습니다. 손톱 밑에 남은 생선 비늘 한 조각이 평생 가족을 위해 아등바등 일했던 그 모든 노력이 더럽고 무시받는 삶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제가 그저 시장 냄새를 풍기는 불결한 시어머니로 보였고 그 냄새 때문에 손주조차 만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주들을 직접 안아보는 건 포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생선 냄새 나는 시어머니로 저를 바라보는 한 저는 그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큰며느리는 저와 거의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절 때도 가족 모임 때도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았고 아들을 통해서도 저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들은 그저 며느리가 바쁘고 일이 많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큰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순 씨, 큰며느리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시댁에 잘 안 간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저를 죽었다고 할 수가 있죠? 마음 한 구석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큰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손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저를 피하고 사람들에게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 다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큰며느리는 그저 저의 직업, 시장에서 생선 파는 걸 부끄러워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도 큰아들도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창피해하는 것 같아서 집에도 가지 못했어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던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죠. 생선을 손질하면서 오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손주들이 떠올라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어머니와 딸이 제 생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크고 씩씩해 보였고 아이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를 보니 문득 내 첫째 손주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우리 첫째 손주와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은데 혹시 몇 학년이니? 아이 엄마는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아, 저희 딸은 2학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묻기로 했죠. 어머, 그래. 혹시 어느 학교 다니니? 내 손주도 이번에 2학년인데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학교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우리 손주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순간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래서 더 신이 나서 물었어요. 어머, 우리 손주도 그 학교야. 혹시 우리 손주랑 같은 반일지도 모르겠네. 우리 손주는 임서준이라고 해. 혹시 아는 애니?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서준이요? 어머, 우리 딸이랑 같은 반이에요. 서준이가 아주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주를 챙겨주시는 할머니가 계셨군요. 서준이가 참 복이 많네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서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뭔가 손주가 잘 자라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껴졌죠. 그렇게 엄마와 딸은 생선을 사고는 고맙다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의 학교 생활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년을 전화 한 통 안 하던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무슨 일이니?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시장에서 우리 서준이 친구랑 엄마 만나셨어요? 응, 맞아.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서준이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길래 얘기 좀 나눴어. 그 아이가 참 착하더라. 그때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기 굳이 하셨어야 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준이가 학교에서 괜히 그 일로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뭔가 비웃거나 따돌리면 어떡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저 손주가 자랑스러워서 학교, 친구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 며느리는 그걸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창피하다는 듯이 마치 제가 손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했어요. 내가 그냥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저 얘기 나눴을 뿐이야. 그게 무슨 큰일이니?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제 입장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학교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서준이가 혹시라도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 때문에 따돌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며느리에게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는 손주에게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서준이가 학교에서 그 얘기가 퍼져서 친구들에게 괜히 놀림감이라도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손주에게 창피한 할머니가 된 건가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거리만 안겨준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둘째 며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소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야말로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 저도 가족이 됐으니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죠. 처음엔 그 말도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둘째 며느리는 자주 시장에 나와 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선 많이 팔리나요? 제가 조금 도울게요. 어머님, 저 물건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저를 도와주니 정말 딸처럼 느껴지더군요. 사실 둘째 며느리가 제 일을 도울 필요는 없었어요. 힘들었을 텐데도 묵묵히 제 곁에서 도와주던 둘째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점점
더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큰며느리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봤자 오지도 않을 테고, 혹시 오더라도 병균 핑계를 대면서 손주들을 데려오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제가 입원하자마자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주더군요. 밥도 사다 주고 간호사에게도 이것저것 부탁하며 저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둘째 손주가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몸과 마음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몇 주를 지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벌어 모은 돈과 땅이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고 손주들도 보지 못하게 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제 아픈 몸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은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에게 주기로요. 병원에서 시간이 흐르며 저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가진 땅과 자산은 모두 둘째 며느리에게 상속하기로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큰며느리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찾아와서 대뜸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아둔 돈이며 땅이며 이렇게나 있었는데 그동안 그 냄새 나는 시장에서 일은 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진작 말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상의 없이 둘째 도련님한테 모든 걸 주신다니 큰아들이 뭐가 돼요 그럼? 큰며느리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더니 유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병원에 찾아와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큰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은 게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마침 둘째 며느리와 둘째 손주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큰 소리에 둘째 손주가 놀란 눈으로 멍하니 큰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큰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손주들을 냄새 난다느니 병균 옮긴다느니 하는 핑계로 못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 때문에 이렇게 화내시는 게 진정 어른다운 행동인가요?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큰며느리는 더욱더 화를 내며 이게 어디 형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너 어머님 땅 가진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수를 쓴 거야? 생선 냄새 나는 노친네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챙기나 했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앞으로는 곰같이 행동하더니 너가 여우였네.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하나 가진 게 없어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인 건 변함이 없어요. 생선 냄새나는 노친네요. 어머님이 일평생 생선 장사하시면서 자식 번듯이 키우시고 하신 거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더러운 꼴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옆에서 둘째 며느리의 손주가 어른들의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큰 며느리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큰 며느리는 종종 병원에 찾아와 간병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처럼 이리저리 제 주변을 돌며 저에게 잘 보이려 했죠. 하지만 매일 저를 만날 때마다 묻는 질문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니, 유산 관련해서 변호사랑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늘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는 탓에 저는 큰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그만해라. 너도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잖니? 더 이상 그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큰며느리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돌아가는 듯 싶더니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병원에 와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예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저 어머니의 손주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 손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후였고 무엇보다 큰 며느리의 진심 없는 행동이 뻔히 보였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 작은 며느리는 늘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진심으로 저를 돌봐줬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과 이야기에 병원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 했고, 때로는 손주와 함께 찾아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한 번은 제가 병실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작은 며느리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과 진심이 큰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결코 돈이나 유산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저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제 결정을 굳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큰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다툴 이유도 없었어요. 저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저는 큰 손주를 직접 만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사진으로만 그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제 손주를 실제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죠. 저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결국 큰 며느리와 화해하지 못했고 큰 손주도 보지 못했지만 그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